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흘째 1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휴인데도 이 정도 규모라서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거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예상을 하긴 했지만 연휴 기간에도 확산세 여전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85명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데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277명으로 전날과 같습니다. 엿새째 10,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연휴 기간인 최근 사흘 동안 확진자 수가 1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이달 중순부터입니다. 이달 22일에 7,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사흘 만에 다시 8,000명대, 그리고 이달 26일부터는 10,000명을 넘어서면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치로 따져보면 하루 평균 14,000여 명입니다. 이전 주의 평균치가 6,000여 명이었으니까 불과 일주일 사이에 2배를 훌쩍 넘어섰고요.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 주간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8%로 뚝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력이 높은 대신에 치명률은 낮은 특성이 있어서 위중증 환자 감소세에도 영향을 주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 살펴봤는데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이동도 많고 또 유행의 기폭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엔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의 확진자 변화를 살펴보면 연휴 직전 한 주간의 평균 1,800여 명이었는데 연휴가 지난 이후에 평균 2,500여 명까지 급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오미크론 변이인 만큼 이번 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근 확진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주 전체 확진자 중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8%로 그 이전 주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의 경우에 3,000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높은 3차 백신 접종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3차 백신 접종률은 85%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3차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절반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이동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연휴 이후 추이를 면밀히 봐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로 상황 조금 뒤에 보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검사소가 설치됐죠. 네. 귀성길에도 많이들 검사 받았다고요? 네, 어제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서울역에 네. 갔습니다. 서울역에도 임시선별 검사소가 있었고요. 귀성길 행렬이 이제 이어졌는데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검사가 대기만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상당히 줄이 길었습니다. 네. 연휴 기간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PCR도 가능합니까? 네, 지금까지는 PCR도 가능합니다. 다만 2월 3일부터 그냥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60살 이상만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네. 일반인들은 신속 항원 검사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사실 지금 17,000명대가 주말 영향에 연휴 영향도 있는데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휴 이후에 확진자 발생 추이 다들 정말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됩니까?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 한 35만 건에서 20만 건 수준으로 많이 줄었는데 지금 확진자는 1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휴가 지나면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네. 이달 중순에 3% 정도의 양성률,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 중에 3%만 양성이 나왔는데 최종 7.8%로 2배 이상 양성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설 연휴 지나서 검사 건수가 다시 35만 건 이상으로 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한 27,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휴가 지나가면 바로 3만 명대로 확진자 수가 올라설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3만 명대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 치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규모가 커지면 가장 문제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오미크론은 그 확산세는 빠르지만 중증도는 좀 낮기 때문에 경증 또는 무증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재택 치료로 이제 다 전환이 되고 있는데 재택 치료가 현재 7만 5천 명 정도입니다. 하루 네. 새 재택 치료만 9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9천 명이요? 네, 7천 명, 8천 명, 9천 명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관리 의료기관, 그러니까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416곳인데 최대 8만 5천 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미 89%의 포화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동네 병원도 이제 재택 치료에 참여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조금 늘어나서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건강 모니터링을 저위험군은 2번 하는 것을 1번으로, 고위험군은 3번 하는 것을 2번으로 줄일 예정이고요. 의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재택 치료 확진자 수도 예. 조금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여튼 지금 재택 치료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는 약, 그 화이자의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지금 처방 수가 적다고요. 이거 네. 왜 그렇습니까? 이달 중순에 팍슬로비드가 초도 물량에 2만 1,000명분이 들어왔는데 정부는 네.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처방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2주간 506명 처방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 고지혈증, 협심증 등 고위험군이 갖고 있는 질병과 관련된 약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일부터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요양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내일 추가 물량이 11,000명분이 더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닷새 연휴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는 평소 토요일보다 다소 혼잡한 상황인데요. 고향 가는 길은 오후 1시쯤에 가장 막히겠고 귀경길은 오후 4시쯤 차량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오대성 기자,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고속도로 귀성 행렬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미 지난 주말 동안 차량이 어느 정도 이동했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 토요일보다 조금 더 혼잡할 수준일 걸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황 폐쇄회로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 부산 방향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석정 부근입니다. 화면 왼쪽 목포 방향으로 아침부터 이어진 차량 정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부근입니다. 오른쪽 강릉 방향으로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광주까지 3시간 30분, 대구까지 4시간, 강릉까지 2시간 50분 정도 걸릴 걸로 도로공사는 예측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후 1시쯤 가장 막혔다가 오후 5시쯤 해소될 걸로 봤습니다. 귀경 방향은 오후 4시쯤 정체가 가장 심해졌다가 저녁 9시쯤에는 풀릴 걸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선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가 운영돼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어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 12형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골라 검증하는 검수사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이 어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사격 시험은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것으로 화성 12형이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시험에서 화성 12형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영 효과성을 확인했다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사일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적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정점 고도가 약 2,000km, 비행거리는 800km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0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서 괌 미군 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철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발사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른바 금지선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 위협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계속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위협 수위에 맞춰 채비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기했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도전은 바이든 정부가 면밀히 살피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권역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확실히 갖추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Obviously, Kim Jong-un wants to go a different way,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militaril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재발 방지와 함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별도 성명에서 이번 일이 미국 인사나 영토 또는 동맹의 즉각적 위험은 아니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 외무성 국장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가 예전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미국 역시 협상에 대비하는 동시에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다음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열기로 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양측이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실무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부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방식을 놓고 실무 협상을 이어갔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후보들이 토론 장소에 자료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였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양측은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밀었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새벽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민주당 협상단은 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처음엔 무자료로 토론하자고 해놓고 자료 지참을 요구한다며 토론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자료로 한정해 토론장 반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취조하겠다는 것이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토론 시간은 오늘 오후 6시인데 양측은 서로 비판 논평만 내고 아직까지 추가 협상 시간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3시와 4시 반 외부 일정을 재개한다고 공지해 양자 토론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측이 양자 토론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때까지 국회 앞 농성과 유튜브 방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토론 회피 전략으로 이재명 후보는 양자 토론 집착으로 담합했다고 비판하면서 다음 달 3일 4자 TV 토론에 조건 없이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현장에선 50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해서는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혜주 기자, 눈이 좀 많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색은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밤샘 수색에 이어 날이 밝은 뒤에도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인 50대 정모 씨 발견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력 290여 명과 굴착기 12대, 구조견 4마리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앞서 매몰로 숨진 작업자 2명이 발견된 안반 경계 부위를 따라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토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높낮이 차가 있는 부분을 평탄화해 높이차 6m를 줄였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구조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소방당국은 양주시청 제설반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중단 없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 2명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도화리 삼표산업 석산에서는 앞서 그제 오전 10시쯤 골재 채취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정모 씨와 50대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계속해서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21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구조당국은 매몰된 작업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건물 안정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김정대 기자, 연휴에 가족분들 마음이 더 타들어갈 것 같은데 수색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사고 현장에서는 아직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27층과 28층에서 매몰된 채로 발견된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무너진 건물 24층 천장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돼 보수가 필요하다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에 따라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구조당국은 24층 천장 8곳에 추가 지지대 설치를 마쳤고 이 밖에도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건물 외벽 철제빔 보강, 또 콘크리트 덩어리 낙하에 대비한 쇄줄 고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안전이 확보됐다는 판단에 건물 내부로 소형 굴착기를 들이고 붕괴 잔해 사이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성과가 좋다면 며칠 내로 우선 28층 천장 근처에 매몰돼 있는 실종자 1명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개막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인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윤홍근 선수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 본진 70여 명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등 6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금메달 목표를 최대 2개로 잡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사이 많은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엔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에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에도 1에서 5, 남부지방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오늘 저녁 중부 서해안부터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중부 대부분과 호남 지역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이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눈은 설날인 내일 낮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동하실 때 안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